이 그 중개사 자격증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장점이 뭘까요? 그 자격증 가지고 장사하는 게 다른 자격증도 제법 있잖아요. 근데 중개사 자격증이 가진 장점이 뭘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시험 치는데 최고의 장점은요, 우선은 영어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험 치는 과목에 영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끝장이에요. 다 집에 가야 돼요. 그 영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각종 시험에. 두 번째, 이제 이게 장사할 때의 장점인데, 어떤 장사든 간에 자기 영업 잘해야죠. 못하면 말아먹는 거고. 근데 이제 잘 될 때는 상관없는데, 안 될 때 생각해 보면, 말아먹을 때 말아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식당 하다 말아먹으면 1, 2억 예사로 까먹죠. 근데 중개하다가 말아먹으면 뭘 까먹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뭘 까먹을까요? 제일 비싼 게 간판. 간판 있죠? 안에 책상 2개, 소파 하나, 컴퓨터 2개, 전화기 2개, 끝. 지구본호. 지도. 그리고 탈탈 털어서 창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재개업할 때 또 쓰면 돼요. 그래서 할 때는 모르겠는데 말아먹을 때 대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하기가 좀 편하고. 왜? 아파트에 가서 남자가 문 두드리면요, 잘 안 열어줘. 아무래도 여자가 문 두드릴 때 조금 열어줄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장점이 아닐까.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갑의 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 100 이렇게 세를 2년 동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임대차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함으로써 어른 이 집을, 남의 집을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겼나요? 그걸 우리가 임차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예? 왜 채권입니까? 이 계약은 채권행위다 물권행위다? 아까 계약은 채권행위죠? 그럼 채권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권리는 채권이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이 임차권이 채권이라면 을이 들어간 지 4월 달에 들어갔는데 그 후에 갑이 병한테 이 집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6월 달에 이 집을 팔아서 병이 이 집을 사서 내 집이니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을은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지.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하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그럼 을은 병한테 들어간 지 2년 계약하고 들어간 지 2달도 안 돼서 쫓겨나게 생겼죠? 그럼 보증금은 누구한테 가서 받아야 될까요? 그럼 병한테 보증금 주라 나갈게. 아니, 보증금 받을 권리도 채권이다 물권이다? 예? 그 보증금을 지나가는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달라고 합니까? 자기하고 계약한 자 찾아가야 됩니까? 그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럼 누가 해야 되나? 그럼 갑 도망치고 없으면 집 팔고 도망갔잖아요. 그럼 이 세입자는 자기는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전 주인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면 계약기간도 무시되고 쫓겨나고 잘못하면 보증금도 떼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입자가 처음에 법 생기고 30년 동안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입자가 안심 놓고 그 집에서 사는 방법은 이런 거겠죠. 남의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제일 먼저 할 일은 회사를 그만두고 철물점 가서 이렇게 쇠로 된 이런 주물을 하나 맞춰서 오자마자 갑의 발목에다가 하나 묶고 내 발목에 묶어서 24시간 갑을 밀착 감시할 수밖에 없죠. 중간에 집 팔거나 도망가게 되면 나도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입자는 집주인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구조가 되어 왔었다는 거예요. 자, 이 힘없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준 첫 번째 제도가 전세권이라는 거예요. 전세권은 아까 물권이죠. 등기하면. 그럼 이제는 집주인이 바뀌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 이제는 집주인이 바뀌든가 말든가 계약기간 동안 살다 가고 새로운 집주인한테 전세금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전세권은 등기가 돼야 물권이고 등기가 안 되면 채권이라고 했죠. 그럼 등기는
세입자 지원차가 살까요? 집주인이 협조해야 될까요? 집주인이 협조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협조를 해줘야만 등기가 된다는데 이 세상에 어떤 집주인이 세입자가 집주인 자기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진 않겠죠? 그럼 이 전세가 돼도 등기를 집주인이 잘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세 산다고 할 때 그 전세가 등기된 경우가 몇 건이나 있냔 말이에요. 열에 한 건이지. 그건 실제로 협조 안 한다. 그럼 이 등기가 안 되는 순간에 이건 물건이다, 채권이다. 그럼 이제는 집주인이 바뀌면 쫓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전세권 제도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힘없는 세입자를 위해서 전세권이라는 걸 만들어줘 본들 이 사회에서 쓰지를 않더란 거예요, 집주인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생각한 게 국가가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를 해라. 그럼 임차권을 등기하면 물권자만큼 보여줄게. 이렇게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임차권, 전세권이 실패한 이유가 집주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럼 임차권도 이 등기에 집주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겠지. 그래서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강제로 임대인이 등기 절차에 협조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이 권리는 강력해졌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그걸 뒤집어서 해석하면 처음부터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특약을 하기를 등기 같은 거 내한테 요구할 거면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특약하는 순간에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자,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다.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도 결국 실패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국가가 자, 힘없는 세입자를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는 공통적으로 등기를 요구하고 있죠. 전세권 등기해라. 임차권 등기해라. 그럼 왜 국가는 등기에 집착할까요? 왜 국가는 등기를 해야만 세입자를 보여준다고 할까요? 그냥 세입자가 불쌍하면 그냥 임대차 계약서 하나만 딸랑 쓰면 그 계약서 가지고 세입자를 보여주면 되지. 등기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실패한 거죠. 왜 등기를 요구했을까요? 열심히 대답하고 열심히 틀리고 그리고 실력은 늘고. 자, 보자. 이 병은 정당하게 돈 주고 이 집을 샀죠. 정당하게 돈을 주고 이 집을 산 병이 죄인은 아니죠. 그럼 병이 이 집을 사서 이사 들어가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을이 툭 튀어나와서 내가 니하고 싸움하면 이기는 자라던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병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죠. 근데 만약에 등기가 돼 있으면 이 병이 이 집을 사고자 갑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을이 누군데? 왜 네 집인데 을이 등기가 돼 있냐? 이걸 알아볼 수 있다 없다? 그럼 병도 보호하고 을도 보호를 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등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 그럼 이제 국가가 세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야지. 집주인의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세입자 지원차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3자 눈에 이 집에 집주인이 아닌 내하고 싸움하면 이기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가지고 세입자를 보호해주면 세입자도 보호되고 병도 보호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찾아낸 게 전입신고다.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집주인 협조 없이 하죠. 그런데 이 집을 사고자 하는 병이 볼 때는 당신이 집주인인데 왜 을이 전입이 돼 있지? 을 누구냐? 알아볼 수 있죠. 그럼 을도 병도 보호하는 방식이 전입신고라. 근데 민법이라는 과목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실체에 관한 법이지 신고와 같은 절차에 관한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민법을 개정할 수는 없으니 절차 가지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탄생한 것은 기존의 임차권이나 전세가 제 역할을 한 거다 못한 거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생긴 거예요. 이게 기존의 세입자를 보호할 만큼 보호하고 있었다면 굳이 세입자가 답답하지 않는데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면 뭐해? 기존의 제도가 역할을 못하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조선시대, 고려시대 어느 왕 때 뭐 했다. 이런 거 배우죠? 그거 왜 볼까요? 지금 하지도 않는데 그때는 성균관을 했느니 뭘 했느니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 시대의 그 제도를 봄으로써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아마 저 시대는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제도가 활성화된 걸 보니까 이걸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자, 이 구석기 유물로 해서 뭐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배웠죠? 민무늬, 토기 이런 거 배웠죠? 이거 안 외우면 팼거든요, 우리 때는. 이 운기, 굴포리, 해석구 이런 거 못 외우면 팼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도자기를 왜 외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 다 찌그러진 도자기를. 뭐 때문에 외우는지도 모르고 패니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자기가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도자기는 무엇인가를 저장하고 담는 거죠. 그럼 동물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살다가 배부르면 시체를 들고 갑니까? 놔두고 갑니까? 놔두고 가, 그 자리에. 그리고 그 다음날 배고프면 또 사냥을 해야 돼. 그건 동물은 오늘을 살지 내일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를 저장해서 담는다는 것은 내일 사냥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담아서 예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일을 생각해야만 그때부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자기가 출토됐다는 것은 이게 동물이 아니라 이제 문화. 내일을 생각하고 종교를 생각하는 이게 문화가 시작되는 거구나. 그럼 대한민국에 그런 토기가 출토됐다는 것은 대한민국도 문명이 출발한 곳이구나. 그걸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서 도자기가 출토됐는지를 배우는 거다. 라고 학교 다닐 때 구사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나 지금 공부를 다르게 하고 있었겠지. 얼마나 재밌었을까, 그 과목이. 근데 내리 펴면서 외우라고 하니까 그 과목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제도를 보면 그 시대를 살지 않아도 그 시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선시대에 그 집안에 연료가 하나 나오면 그 집안의 남자는 과거시험 1차 면제예요. 기사과든 세운과든. 그 다음에 뭐 비단 10필에 이렇게 막 갔단 말이에요. 쌀 2스매. 그럼 집안에 연료 하나 나오면 집안이 피죠? 하나 물어볼게요. 조선시대에 연료가 많았다 작았다? 네? 그러니까 앞집 아줌마도 열려고 옆집 아줌마도 열려고 뒷집 아줌마도 열려면 열려면 세워주고 그 집안에 혜택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온 동네가 다 열렸는데. 그럼 우리가 이 연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접을 해줬다는 이 제도를 보면 조선시대는 연료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귀하니까 한 번 넣으면 선전한다고 저렇게나 해줬다는 거예요. 그 연료가 있을 수가 없지. 생각을 해보면 인프라가 있나 뭐가 있나. 그 가로등이 있나 뭐가 있나. 밀밭에 푹 둘이 꺼지면 세상 누가 알까요? 카메라가 있나 CCTV가 있나. 유전자 조사를 할 수가 있나. 누가 들인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조선 고려 시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분방한 사회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법을 배우고 제도를 배우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 시대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4월 1일 날 해버리면 이제 전입신고를 마치면 물건자만큼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입신고는 등기 대용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등기만큼 채권자를 물건자로 보호해주는 제도. 그럼 이제 아까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은 물건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물건만큼 보호되는 채권이 있고 물건보다 우선하는 채권도 있다고 했죠. 그럼 이제 등기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물건만큼 보호돼요. 실패한 제도지만 전입신고된 임차인은 물건만큼 보호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상식이 내가 남의 집에 새 들어가도 전입신고하고 살면 중간에 집주인 바뀌어도 나 괜찮다던데 이게 이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전입신고가 있기 전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다가 집주인 바뀌면 쫓겨났지만 이제 전입신고하고 살면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안 쫓겨난다. 물론 내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건전항이 없었어야지. 건전항이 있었을 때는 다르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 자, 갑의 주택에 을이라는 자가 2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세를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3억에. 그 주택에 병이라는 자가 3월 1일 날짜로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아놓고 정이라는 자가 4월 1일 날짜로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삽니다. 무라는 자가 5월 1일 날짜에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자. 자, 나중에 돈 찾는 순서가 될 때, 이 집 팔아서 돈 찾을 때, 자, 돈 찾을 자는 지금 네 사람이 있겠죠? 얘도 보증금이 한 2억, 얘도 저당이 1억 이렇게 있다면, 그럼 1순위로 돈 찾아가는 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원래 임대차는 물건이다, 채권이다? 원래는. 그럼 물건하고 채권이 싸움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물건이 우선해야 되니까 원래 논리에 의하면 돈 찾는 거는 1순위가 병이고 2순위가 정이고 3순위, 4순위가 을하고 무가 싸움하는 이런 게 옛날 구조였죠. 근데 이제는 적어도 전입신고를 마치면 채권이 물건만큼은 보호된다고 했으니까 물건하고 이제 기재기를 한단 말이에요. 앞서가지는 못해도. 그럼 1순위 적어도 2월 1일 전입은 3월 1일 저당권보다 빠르죠. 그럼 돈 찾는 순서는 1순위가 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2순위는 이제 병이고 3순위가 정이고 4순위가 무면, 자, 전입신고한 이 정은 정도 세입자로서 전입신고해서 살죠. 그럼 이 집에 3층짜리 집이면 을도 살고 있고 정도 살고 있고 갑도 살고 있겠지. 이렇게. 이 중에 정은 자기보다 앞에 있는 저당권자하고 싸움하면 이긴다, 전다. 지죠? 자기보다 뒤에 있는 저당권하고 싸움하면 이겼다, 졌다. 그럼 옛날에는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채권은 꼴찌였는데 이제는 적어도 자기 순서만큼은 지켜먹죠. 이거는 물건을 초월했습니까? 물건만큼 보호된 겁니까? 물건만큼 보호된 거예요. 그 말이랍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잡힙니다. 자, 만약에 그런데 이제 이 정이 이 대구에서 보증금이 여기 아니고 보증금 6천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이제 돈 찾는 순서가 다시 이렇게 변한다. 제일 첫 번째로 정이 1순위로 찾아간다. 6천 중에서 2천만 원만큼은. 그 다음에 2순위가 을이고 3순위가 병이고 다시 4순위 정이 못 받은 4천만 원을 찾아갈 거고 마지막에 무가 된다. 그럼 이때는 정은 순서가 4월 1일이었는데 자기 보증금이 2억이 아니라 6천이 돼버렸을 때는 6천만 원 중에서 최소 일정 금액은 시간도 초월했다 안 했다. 자기보다 앞에 있는 세입자도 다 무시하고 돈 찾아갔죠. 이거는 물건만큼 보호된 거다. 물건보다 우선한 거다. 그럼 이렇게 물건보다 우선하는 채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최우선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구에서 보증금 1억에 살면 이런 게 없어. 근데 대구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에 살면 그 중에 2천만 원은 순수도 무시하고 먼저 챙겨 먹더라. 이렇게 최우선 변제다. 그럼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물건이 우선하는 게 기본이지만 채권인데도 물건만큼 보호돼서 물건하고 순서 싸움하는 채권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뒤늦게 나와도 먼저 챙겨 먹는 채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최우선이다. 자,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내가 남의 집에 애가 대학 가서 엄마 나 저 학교 다니기 힘들어 죽겠는데 방 하나 구해달라고 해서 원룸 같은 거 구해줄 수 있죠. 이런 게 구해주는데 전세 2,000짜리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2,000짜리 구해주고 전입신고해서 아들이 학교 다니고 있죠. 이 집이 나중에 근데 그 집에 보니까 2천만 원짜리 구해줄 때 이미 은행 빚이 A, B, C 많아요.
그랬든가 말든가 빚잔치가 시작되면 나는 요 2천만 원을 순서에 관계없이 먼저 챙겨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원룸이 10억짜리가 됐든 뭐가 됐든 빚이 30억이 돼서 다 돈을 떼게 생겼건 말았건 내 돈 2천만 원은 제일 먼저 챙겨온다. 그럼 적어도 대구에서 2천만 원짜리에 들어가면 2천만 원에 월 30 이렇게 들어가면 돈 떼일 일이 있다 없다? 그런 나중에 떼이는 경우도 배웁니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자, 아무리 해도 주택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 주택이 3천만 원에 팔렸는데 내가 그게 은행이 있고 건저당이 있고 그 뒤에 내가 2천만 원짜리에 들어갔죠. 그럼 나는 이게 3천에 팔리면 2천만 원이 아니라 2분의 1인 1,500만 찾아가는 겁니다. 주택가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그럼 원룸 같은 걸 잘 생각해 보면 이 방이 30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30개가 전부 2천만 원짜리 전부 보증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원룸이 팔릴 때 10억에 팔려줘야 10억에 2분의 1은 6억이죠. 그럼 2천만 원 30개 하면 6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30명의 세입자는 돈을 한 푼도 안 떼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집이 10억에 팔리는 순간에는 10억의 2분의 1은 5억이니까 이제 5억을 가지고 30명이 나눠야 되죠. 그럼 한 앞에 한 1,700씩 밖에 못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럼 지금은 물건하고 채권이 충돌하면 물건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뜻은 시간에 관계없이 물건이 이기는 거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만큼 보호되는 채권이 존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초월하는 채권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소액임대차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있지만 우선은 대구에서는 6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먼저 찾아간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대구에 살면요. 조그만 방 하나 들어갈 때 희한하게 6,500이 많아요. 6천이면 6천이고 7천이면 7천이 6,500. 이 주인이 왜 500을 더 받느냐 하면 소액임대차 피해 가려고. 자, 그러면은, 자, 은행은, 그럼 이 돈 빌려줄 때 이 집은 갑이 식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갈 때 이 집의 가치가 아무리 해도 내 3억은 받을 수 있겠네. 3억까지 대출해 줄까요? 안 해주죠. 제일 먼저 하는 게요. 방 한 칸당 2천만 원 빼는 거예요. 세를 주고 있지도 않는데. 왜? 지금은 갑이 가족들하고 살아도 앞으로 뒤늦게라도 2천만 원으로 방 4개를 쪼개서 8천에 세를 줘버리면 뒤늦게 나온 이 사람이 은행보다 돈 먼저 찾아간다 안 찾아간다? 그러니까 은행은 미리 계산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 돈 빌리러 가면 아, 나 이 집에 세를 줄 생각도 없고 세입자도 없는데 왜 방 한 칸당 빼느냐? 그건 장래라도 생기면 은행이 순서가 밀리니까 미리 없어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출 받으러 가면 항상 그게 차감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억은, 이 집 가지고 3억은 대출을 해준다던데 정작 가니까 2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법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이게 법이었느냐?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몰랐었다는 거예요. 자, 그 세 번째.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하나. 채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이제 갑한테 A는 자, 85년에 빌려줬고 B는 90년에 빌려줬습니다. 그 다음 A는 5천만 원 빌려줬고 B는 5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갑이 빚잔치가 시작되면 차용증 갖고 돈 빌려준 이 두 사람 중에 먼저 갑의 재산에서 먼저 돈 찾아가는 자는 누굽니까? 둘 다 채권자죠. 하나는 먼저 빌려줬고 하나는 많은 액수를 빌려줬죠. 누가 먼저 돈 찾아간다? 갑이 남긴 재산이 2억일 수도 있고 2억짜리 보석일 수도 있죠. 그럼 그 보석 팔아서 내 돈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똑같더라. 그래서 채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작동된다. 자, 채권자 평등의 원칙은 많이 빌려줬건 작게 빌려줬건
일찍 빌려줬건 늦게 빌려줬건 모든 채권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그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뭔 뜻이냐? 선착순이랍니다. 처음 듣나요? 처음 듣죠?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 친구 사업이 어렵대. 야, 이 친구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망하기 직전이란다. 그 소리를 들었죠? 나 돈 빌려준 거 있죠? 근데 그 소리 들으면 뛴다 안 뛴다? 돈 빌려준 거 있는데 걔가 지금 사업이 쫄딱 망하니 안 하니 이 소리 하고 앉아있으면 돈 찾으러 뛴다 안 뛴다? 그럼 왜 뛰나요? 그러니까 뛰어가나 기어가나 돈 찾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그 뛰죠? 왜? 법은 몰라도 몸이 알고 있다. 선착순, 뛰가야 이긴다라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서 먼저 잡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게 선착순입니다. 다만 이게 법원에 의해서 파산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때는 먼저 뛰가서 법원 앞에 줄 섰다고 법원에서 먼저 돈 주지 않습니다. 그럼 파산으로 인해서 빚잔치 땡처리를 할 때는 안분배당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만약에 5천만 원 빌려준 자와 5억 빌려준 자는 갑이 7천만 원을 남겼건 7억을 남겼건 700을 남겼건 5천만 원과 5억은 10대 1이죠. 그럼 그 7천만 원을 10대 1의 비율로 찾아간다. 이게 안분배당이다 이렇게 한다. 그건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될 때.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땡처리를 할 때는 선착순이라서 먼저 달려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빚쟁이가 돈을 갚을 때 땡처리를 빚쟁이가 빚잔치를 할 때 여러 군데 돈 빌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먼저 콕 갚아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먼저 받아도 상관없어. 똑같은 채권은. 네 왜 먼저 받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통장에다 가압류를 하고 가처분을 하고 각종 절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자. 자,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어떤 계약을 하고 이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돼서 갑은 을한테 소를 주고 을은 갑한테 돈을 주고 서로 간에 제 갈 길로 헤어졌죠? 그럼 이 두 사람은 법정에 올 일이 있다 없다? 서로 간에 계약이 잘 되고 서로 간에 잘 주고받았으면 법정에 올 일이 없죠? 그럼 싸움할 일이 있다 없다? 그럼 우리 공부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하는 공부는 뭐냐?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누가 깨트리거나 해서 법정에 오게 될 때, 그럼 법정에 오게 될 때 판사님은 집에 가라고 할 수 없으니 누군가의 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럼 판사님이 판결하는 그 기준이 오늘 아침 기분 따라 할까요? 그럼 그 판결하는 기준은 갑이 이겼다. 왜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제한물권이 우선하니까. 이때는 을이 이겼다. 왜요? 같은 제한물권인데 순서가 빨랐으니까. 아니 내가 먼저 빌려줬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가져가나요? 이건 채권이고 그 사람은 물건이었으니까. 그럼 판사님이 내리는 모든 판결의 기준, 결국 두 사람이 싸움을 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게 민법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이 권리가 뭐지? 그런 권리 어떤 것들이 있지? 그런 채권과 물건 어떻게 만들어지지? 그런 권리들끼리 여러 사람이 가지고 붙으면 싸움하면 누가 이기는 거지? 이렇게 지금 배우는 과정이라. 그게 권리의 우열입니다. 자, 그런 권리의 우열이 이제 책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자, 책은 이제 저 뒤쪽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 182페이지를 봅니다. 자, 182페이지를 보시면 3번에 물건의 효력이라고 있나요? 보이죠? 자, 일정한 물건에 관해서 물건과 채권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물건이 채권의 우선함이 원칙이다. 보이죠? 자, 그 다음 2번. 다른 종류 또는 동종의 물건이 동일한 물건이 해 2개 이상 성립하면 그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183페이지 두째 줄 끝에. 다만 제한 물건은 선후에 관계없이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있죠? 그럼 오늘 한 것들 중에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제한 물건이 언제나 우선한다. 제한 물건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성립 순서에 따라 우열이 결정된다.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은 물건이 우선하지만 다만 물건만큼 보호되는 채권이 있고 물건을 초월하는 채권이 존재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초 용어만 설명하다 보니 이 책 가지고 시험 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초 입문서용이고 입문서 과정이 끝나고 1월 달에 이제 기본서를 하게 되면 이건 필요가 없죠. 버리지는 마시고 저 집에 화분 받침대로는 괜찮습니다. 받침대용으로는 딱 맞더만.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권리의 개념. 자, 이제 다시 원위치해서 자, 131페이지. 최고 밑에 법률행위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초과정이라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도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했던 과정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뭐냐? 그런 권리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권리들끼리 서로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자, 권리의 변동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권리의 변동이 먼저 이렇게 보자. 자, 요게 우리 기본서에 지금 기초 용어에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나 볼게요. 자, 없네. 자, 좀 듣죠, 전체로. 자, 갑이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갑이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하면 지구상에 없던 소유권이 나왔죠. 이 건물을 갑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죠. 그런데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갑이 이 건물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하나 만들어냈을 때는 이 소유권의 취득은 누군가한테서 이어받았습니까? 지구상에서 처음 났습니까?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누군가한테 산 게 아니죠. 그럼 지구상에서 이 건물 소유권을 처음 창조한 거죠. 그럼 첫 번째 권리를 만들어지는 이 취득을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구상에 처음 놓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원시인 이렇게 하잖아. 원시지구 원시인 이렇게 하듯이. 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집을 갑이 을에게 자, 매매에서 팔면 매매에서 이 집을 팔고 을이 등기를 받은 순간에는 을도 이제 이 집을 돈 주고 샀으니까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죠. 그런데 을은 저 주택의 소유권을 지구상에서 처음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처음 취득한 갑으로부터 이어받았죠. 그럼 처음 취득한 갑으로부터 이 소유권을 이어받아서 취득한 요 취득을 우리는 앞으로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승계했다는 거예요. 이 용어 하나는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건데 바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럼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이 사망함으로써 아들인 을이 상속을 받을 수도 있죠. 상속에 의해서 이 주택 소유권 취득했죠. 이것도 처음 취득했습니까? 아버지 소유권 승계받았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승계 취득이죠. 매매로 취득을 하든 상속으로 취득을 하든 둘 다 승계 취득인데, 자, 상속을 받을 때는 주택만 상속받을까요? 그 주택 짓는다고 들어갔던 빚도 상속받을까요? 아직 공사비 다 못 갚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속받을 때는 권리만 받는다, 채무도 받는다. 그럼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넘어오죠. 그걸 우리는 같은 승계라도 포괄 승계다 이렇게 부른다. 전체를 다 이어받았으니까. 그런데 매매에 의해서 승계를 받았을 때는 주택 샀죠? 주택을 사면 주택 넘어온다. 주택에 있던 거 다 딸려온다. 주택을 사면 주택만 넘어오나요? 와이프 따라가나요? 예? 주택만 넘어오지 그 주택에 있던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다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집을 샀다면 그 집 하나만 승계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특정 승계다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집을 사거나 상속을 받으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승계됐죠. 승계가 됐는데 다시 갑한테 돌아간다. 완벽하게 넘어왔다. 갑이 을한테 상속을 하거나 또는 갑이 을한테 팔면 소유권이 을한테 잠시 온 겁니까? 완전히 온 겁니까? 그 종국적으로 완전히 넘어온 거죠. 완전히 넘어오는 이런 승계를 앞으로 우리는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부른다. 소유권 이전 이렇게 부른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 이전적 승계다. 자, 그런데 갑이 그 주택을 을한테 전세를 주면 계약기간 2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는 기능을 을이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의 기능 중에 사용 수익하는 기능을 2년 동안 이어받았습니까? 그럼 승계네. 갑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승계받은 거죠. 그럼 전세를 사는 을도 승계를 받았는데 완벽하게 넘어왔나요? 아니면 계약 끝나면 돌아가나요? 그럼 잠시 머물다 가는 거지 영원히 넘어온 게 아니죠.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가는 승계를 앞으로 우리는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부른다. 자, 그래서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렇게 말하지 소유권 설정이라는 개념은 지구상에 없단 말이에요. 소유권은 설정할 수 없으니까. 그 소유권은 이전인 것이고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의 차이는 이전적 승계가 되면 종국적으로 넘어오는 것, 설정적 승계가 되면 계약기간 동안만 잠시 오는 것, 그리고 계약 끝나면 원대복귀하는 것, 그걸 우리가 앞으로 설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웁니다. 자, 하나 더. 갑이 을한테 집을 팔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다 안 했다? 갑은 집 지었다가 집 팔면 소유권 소멸했다 안 했다? 지구상에 없나요? 자기한테만 없나요? 누군가는 가지고 있지. 그럼 이런 소멸을 우리는 앞으로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집이 화재로 불타면 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는 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죠. 그럼 이 주택 소유권은 절대적 소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가 없으니. 그럼 소멸도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자, 갑이 을한테 집을 팔면 제3자인 우리가 볼 때 어제 조깅할 때 그 집의 명패가 갑이었어. 오늘 아침에 조깅할 때 명패가 을로 바뀐 거예요. 집이 팔렸으니까. 그럼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집은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는데 그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뀐 겁니까? 바뀌었죠?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저하고 1년 동안 해야 될 민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용어 하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구청에 건축 허가를 받으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서류를 들고 구청에 들어가는 이 장면을 말로 설명하면 갑이 건축 허가 받으러 들어간다죠. 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갑이 건축 허가 받으러 들어온다죠. 제3자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건축 허가를 갑이 구청에 받으러 들어가는 걸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럼 갑이 한 행동을 갑의 입장에서 보든 구청의 입장에서 보든 제3자인 우리 시각에서 보든 갑의 한 행동은 딱 한 개예요. 구청에 건축 허가 받으러 들어가는 것. 그런데 민법은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먹었다는 이 하나의 장면을 가지고 집을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정 승계라고 불립니다. 근데 집을 판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소멸로 불립니다. 똑같은 행위를. 그걸 제3자인 우리 시각에서는 주체의 변경으로 불립니다. 그게 민법이에요. 그럼 다른 과목은 시험 치다가 틀리면
못 배워서 틀리고 못 외워서 틀린단 말이에요. 근데 민법은 틀리면 못 배워서 틀린 것도 못 외워서 틀린 것도 아니고 그게 그 말인 줄 몰라서 틀린단 말이에요. 특정승계라고 나왔는데 특정승계라고 외웠으니 상대적 소멸하고 특정승계가 같은 말인 줄 모르면 상대적 소멸로 놓으면 틀리고 특정승계라고 놓을 때만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했어. 갑이 을한테 지 팔아먹었다는 행위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 책에 문제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 어느 쪽으로 용어가 되어 있던 이걸 보고 지 팔았네. 똑같이 느껴야지. 그래서 그게 그 말이잖아. 아, 그게 그 말이었어? 아, 나는 그 말이 그걸 뜻하는 줄 몰랐네. 그래서 틀린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3년이었어. 그게 5년이 아니고 그래서 틀리는 건데 이거는 틀리는 게 그게 그 말인 줄 몰라서 틀리는 이게 민법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 대신에 장점은 한 번 이해를 하고 나면 암기처럼 빨리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점수가 올라오고 나면 내려가기도 쉽지도 않다. 그게 민법의 장점입니다. 지금 권리가 뭐지? 침해당하면 법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한다. 그럼 침해당하면 세상 누구나 데리고 갈 수 있나? 세상 누구나 데리고 갈 수 있는 권리도 있다. 물권. 계약한 특정인만을 상대로 하는 권리도 있다. 그럼 서로 다른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부딪히면 어떤 기준이 있지? 방금 봤던 판사님이 정하는 그런 기준표가 있더라. 그런 권리도 사람처럼 태어나서 살다가 옮겨다니면서 죽는 과정을 거치더라. 그게 권리의 변동의 모습이라. 이게 권리를 이렇게 테마로 본 겁니다. 이게. 그중에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방금 했던 이런 원시취득의 개념, 승계취득의 개념, 주체의 변경 이런 거일 수 있고 아까처럼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건재당 깔려 있었으면 쫓겨나나 안 쫓겨나나 이런 게 실제 시험일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오늘 배우는 첫마디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권리의 파트. 기본 이 용어에는 없지만 그래도 뭐 필기를 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필기를 하는 건 좋은 습관인데 문제는 들으면서 필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이제 강의 노트로 하든 찌라시로 내주든 이렇게 해서 필기를 조금 생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은 기초반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 지금은 이제 적어주면은 좋은 게 여러분이 적고 나서 집에 가서 보면 하도 기억이 안 나니까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내 머리가 이랬어. 나 공부 잘했는데 학교 다닐 때.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촌에서 강의할 때 최고 앞에 앉았던 29 먹은 세대기 자기는 평생에 전교 1등만 했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영문과를 대학원까지 나와서 결혼하는 바람에 세대기 됐는데 중개사역증 따려고 15회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세상에 못 알아들을 이야기가 뭐 있나? 외국어도 알아듣는데. 그런데 자기 평생에 한글로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이야기는 처음이었대. 민법 첫날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머리 쥐어 떴다가 하니까 따라오기는 머리가 좋으니까 음식 따라오긴 따라와. 그러나 이제 처음에 용어가 그렇게 벅찬 게 법률 용어예요. 방금 했듯이 오늘만 해도 원시취득, 승계취득, 이전적 승계, 설적 승계 막 모르는 용어가 밀려와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외워지지도 않고 그냥 넘겨요. 그렇지 하고 넘기고 또 나중에 기억이 안 나네. 그렇지 하고 넘기고 그러다 이제 서서히 쌓인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런 권리를 가지려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갑이 지나가다가 을을 째려보면서 내하고 법정 가자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서로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로 간에 합의하는 약속을 앞으로 우리는 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법률행위의 종류 중에 그 법률행위의 모습 중에 그 의사표시의 수를 가지고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자, 여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질 때 우리 헤어져도 될까요? 합의합니까? 네? 합의합니까? 진짜 민주적이네. 자, 근데 보통은
이렇게 헤어지고 할 때 일방적으로 하죠. 그런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그 10만 원 친구한테 빌려줬다가 안 갚아도 된다, 일방적입니까? 안 갚아도 되는데 합의합니까? 합의할 수도 있고 일방적일 수도 있지. 그럼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사람을 째려만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지금 생각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 마음속에 생각을 밖의 행동으로 표를 내야만 알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표시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 마음속의 생각을 글로 표내든 말로 표내든 손으로 하든 표내는 것. 자, 따블 택시비 2배 주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생각했죠? 택시비 2배 주고 집에 빨리 갈란다 생각을 하고 표시는 어떻게 한다? 째려보나요? 그러면 손으로 따블 하죠. 그럼 의사와 표시, 의사를 표시하는 것. 앞으로 이걸 의사표시라고 한다. 그럼 이런 의사표시의 개수가 1개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면, 자, 내가 남한테 집을 세를 줬는데 그 사람이 월세가 한 3달 자꾸 밀린단 말이에요. 도저히 못 살겠다. 계약기간 남았지만 나가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그 사람한테 가서 합의하고 한다, 일방적으로 한다?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이걸 우리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부른다. 독단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계약은 반드시 상대방과 합의해야 된다. 우리가 계약을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대립이라는 한자가 마주보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보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기를, 갑은 소를 한 마리 주고 500만 원 받기를 원하고, 을은 500만 원을 주고서 소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 한 마리 500에 사라. 소 한 마리 500에 사겠다. 계약이 됐죠? 자, 갑과 을이 서로 원하는 목적은 같은 목적일까요? 반대 목적일까요? 소 한 마리 500에 사라. 소 한 마리 500에 사겠다. 계약은 됐죠? 계약은 됐는데 서로 원하는 목적이 같다 다르다. 갑은 소 받고 소 주고 돈 받기를, 을은 돈 주고 소 받기를 원하니까 서로 원하는 목적이 다르죠. 그런데 일치했다 안 했다? A 소 500에 사라, A 소 500에 사겠다. 일치했죠? 그럼 서로 목적이 다른데, 서로 원하는 방향은 다른데 의사표시가 일치해버린, 이걸 우리가 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 갑이 먼저 을에게 A 소 500에 사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 말은 갑이 을에게 먼저 이런 계약을 내하고 할 것을 먼저 요청한 거 맞습니까? 갑이 먼저 요청했죠. 그래서 먼저 요청했다고 해서 청약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럼 을이 갑이 A 소 500에 사라는 이 편지를 보고서야 A 소 500에 사겠다고 했으면 승낙을 허락을 하긴 했는데, 독단적인 겁니까? 청약을 보고 한 겁니까? 그럼 청약 위에 올라타서 그 청약에 대한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오를 승자, 승낙인 겁니다. 이 승자가 승마할 때 승자란 말이에요. 오르다라는 거예요. 청약 위에 올라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을한테 A 소 500에 사라고 했는데 을이 갑의 편지를 보지도 못한 채 을이 갑한테 A 소 500에 팔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건 승낙이 아닌 겁니다. 그건 또 하나의 청약인 거예요. 둘 다 청약을 한 거지, 승낙은 반드시 청약을 보고 올라타야 된다. 그럼 이런 청약과 승낙이 합치를 하면 계약은 된 거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갑이 을한테 A 소 500에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을이 A 소 300이면 사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됐다 안 됐다? 깨진 거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런 청약과 승낙이 합치돼야만 계약은 된 거다. 그럼 계약은 서로 마주보는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거지만 이 계약은 청약에 대응해서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청약은 아무한테나 할 수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뭘 보고 합니까? 살아가면서. 홈쇼핑. 누구든지 이 광고를 보고 마음에 들면 전화 달라고 홈쇼핑 하죠. 홈쇼핑 하는데 이런 거 봤나요? 1m 70 이상, 50kg 이하. 여자분만 전화 주세요. 손 들어 보시죠.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승낙은, 그럼 청약은 콕 집어서 한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아무에게나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침대에 홈쇼핑하고 앉아있는데 그 전화 걸어가지고 불고기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2팩 더 주나 안 주나 그거 왜 여기 이것은.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하라.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이제 자동 판매기 설치와 같은 것. 불특정 다수에게 누구든지 300원 넣고 원하면 커피 빼먹으라는 소리잖아.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예컨대 뭐 이런 거조차도 시험이지만 그럼 예컨대 이제 이렇게 된다면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는데 옆에 있던 병이 그걸 듣고서는 을은 청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앉아 있는데 대답을 할지 안 할지 옆에 있던 병이 듣고서 승낙을 했습니다.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는데 옆에서 우연히 듣고 있었죠. 병이 승낙했죠. 이 계약은 된 거다 안 된 거다? 예? 안 됐지. 갑이 을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병이 내가 갈게. 자, 결혼된 거다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할 예를 들면 어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시험에 갑이 을에게 매도이사로 청약을 했는데 옆에 있던 병이 매수이사를 하면 이 계약은 성립한 거다 안 거다. 이런 게 시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예를 들어 놓으면 별것도 아닌데 글자 용어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132페이지 책 한번 볼까요? 132페이지 보시면 단독행위, 행위자의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그럼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 자, 이번에 계약을 보시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됨으로써, 즉 청약과 승낙이 서로 합치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뭐 유명인지 무명인지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여러분은 적어도 계약이 뭐냐, 단독행위가 뭐냐, 그 계약하는 과정에 살아가면서 청약, 승낙이라는 말을 안 들어보고 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청약이니 뭐니 많이 했죠. 그럼 청약과 승낙이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이야기. 자, 쉬었다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요 133페이지에 그 성립요건, 효력요건 있죠. 이게 제일 어려운 이야기인데 요거를 좀 할 겁니다. 좀 쉬었다가 합니다.